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볼게요.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처럼 물벼락을 맞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오늘도 톡방이 톡 열렸습니다. 네, 반가운 사람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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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들? 보고 싶었네요. 언제 봐도 참 반가운 친구들이에요. 그러게요. 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좀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시안쌤이 힌트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줄 텐데 어차피 모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문제 풀어볼게요. 공무원 전용 항공권을 지칭하는 말로 한국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 항공권의 2배에서 4배 가격이 측정되며 환불, 일정 변경, 마일리지 적립 등이 자유로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약자예요. 예, 영어 약자입니다. 영어 약자, 세자. 이거의 줄임말이 기타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음악적으로. 몰랐어요. 예,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GTA? GTR?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둘 중에 있나 본데요? 5, 빨리 하나 잘 생각해봐요. 3, 기타니까 GTR? BTR 기타야. 정답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GT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쿠스틱 기타는 AGTR, 일렉트로닉이면 EGTR이라고 합니다. 네네. 역시 음악가. 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네요. 네네. 네. 정부 가격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 가격인데 저게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주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좀 약간 너무 기업이나 그런 쪽에 좀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해가지고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그런 제도죠, 지금. 네. 왜 이렇게 받는다고 비싸게 그러죠.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국적 항공기를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환불이나 변경이 굉장히 불편했대요. 좀 더 돈을 많이 주고라도 좀 그런 걸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변경도 좀 자유로운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격 접속 악성 프로그램. 주로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홈페이지 등 보안이 취약한 서버를 장악해 공격 서버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알 것 같은데요. 뭐예요? 이거 4글자죠. 너무 자신 있게 틀린다고 하니까 우리 진짜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4글자 맞는데? 네 글자 뭐라 어떤 걸로? 고스트렛. 5초 카운트 아주 틀리진 않네요. 들어갑니다. 아. 이상한데요. 정답은 고스트렛입니다. 네, 자. 고스트렛.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자거든요. 아. 그 R이 리모트, 그다음에 SS, 그다음에 이제 트로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걸 RAT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런 트로잔 바이러스를 심는 거다라고 해서 그 렛이라는 약자가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령지 고스트렛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군수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기밀을 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작업을 했었대요. 네. 다행히 사전에 좀 차단이 돼가지고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위협은 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맞췄고요.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문제가 짧네요. 뭐. 예. 옛날에 그 로마인 이야기 같은 데 보면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장악했을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모 로마나 이런 식으로. 옛날에 동화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이제 이솝우화 같은 데서 동물의 이렇게 왕국이 있잖아요. 근데 뭐 아, 그럼.
호랑이가 원래는 왕인데 호랑이가 맞아. 없는 자리에 응.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맞아. 왕 행세를 하는 또 호가 호의 아닙니까? 호가 호의 그게? 그런 동물이 하나 있죠. 여우? 노트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 이거 참 어렵네. 아메리카 폭스? 제가 팍스 아니에요? 네, 오답입니다. 정답은 팍스 아메리카였습니다. 저 팍스가 평화란 뜻이에요. 네. 아 그래요?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가 주도하는 세계 평화. 네.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주도한다는 의미로 팍스 로마나가 이제 원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2차 대전 한창 그 전 무렵에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네. 팍스 브리티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한동안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미국 2015 무역촉진법 내에 교역 상대국 환율과 관련된 규정으로 미국에서 3월 발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환율 개입국들에 대해서 엄격히 분석하고 해당국에 대한 통상, 투자 부문의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유 학생 문제가 다 어렵네요.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치킨 이름 중에 이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의할 있어요. 때 예, 맞아요. 치킨 이름이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현 씨를 참 좋아하거든요. BHC? 이건 뭐? 우주 카운트 예. 진짜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어보는 게 나아요. BHC?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어요. BHC? 정답이에요. BHC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예. 베넷, 해치, 카퍼 상원의원인데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만든 법이라서 BHC라고 부릅니다. 저기 나 있죠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서 가령 그러니까 자유무역으로 하자면 예. 그 가령 뭐 미국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고 나가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무역이 형성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환율을 어느 정도로 조작이라기보단 유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 질서가 어지럽혀진다 생각해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서 환율을 네.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 예. 이게 이제 BHC 얘네 이 세 명이 모여서 만든 법이에요. 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안티고네, 엘렉트라, 오이디푸스 왕을 쓴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명은 누구일까요? 그리스 사람 이름이라 그리스 사람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렇죠. 신화. 그리스 로마시나 힘 좋은 사람. 헤라클레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또? 대표적인 이름인데 짐을 붙여야 되는데. 택배요, 택배.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어떻게 붙여야 될까? 대포로 쏘나? 아니면 중포로 쏘나? 선포. 아, 오토카운트 주세요. 4, 정답은 3, 소포클레스입니다. 소포클레스. 근데 영어로는 정답입니다. 소포클레스 전에 아이스키러스가 있고요. 네. 그 이때 그 경연처럼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스키러스 그 다음 때가 소포클레스고요. 그 아이스키러스는 원래 그 그리스 미군 혼자 나와가지고 막 떠들 막 이러는 건데 아이스키러스가 두 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었대요. 네. 근데 소포클레스는 한 명 더 나와서 세 명 이상이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그 오이디푸스나 엘렉트라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명을 일단 그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예은 학생 어땠나요? 아예 마음을 놨거든요. 그렇죠. 야, 벌칙을 받아야겠다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네. 힌트가 너무 결정적이어가지고 네, 네. 벌칙을 좀 피해가네요. 저희요, 우리가 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고 미안해요. 혹시 이 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 문제 자체는 진짜 어려워요. 오늘 네, 어렸어요. 어렵고 사실은 뭐 GTR이라든가 아니면 BHC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알면 좋겠지만 네. 그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아주 뭐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네. 하는 마음이고요. 네. 대신 소포클레스나 이런 인문학적 지식 정도는 좀 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퀴즈에서 이 북한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국내 대기업들이 여기에 당했다고 하죠. 아하. 네,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정보 보안 시스템에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네. 최근에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제 것도 다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아하. 네, 하지만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은 학생도 인터파크는 자주 이용하나요? 인터파크 자주는 아닌데 가입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유출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탈퇴해버렸어요. 근데 이미 늦은 탈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된 일인가요? 7월 11일인가에 그러니까 인터파크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는데 1,03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1,030만 그렇죠, 명.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해킹이 된 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걸 언제 알았냐면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유출하지 않게 해서 30억 원을 달라라고 협박 메일이 왔을 때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 데다가 또 하나는 그렇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약관을 변경하는 식으로 이게 유출되는 건 고객님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아유 세상에. 기겁하네요. 이건 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슈에 관한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선생님? 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파장인데요. 거기서 이제 책임 회피 약관 변경이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루는 기사입니다. 네. 일단 인터파크는 지난 20일 인터파크 이용 약관 변경 안내에 대한 글을 공지하고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하는 내용을 알렸어요. 네. 근데 이게 일단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도 문제였지만 실제로 변경된 시효가 더 문제가 됐었는데 인터파크가 약관을 변경하기 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먼저 인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이런 식으로 쿵짝쿵짝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해보니까요. 보안점검 시스템 미비를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회사 측의 호술한 모니터링이 결국 1,030만 명 회원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뭔가 굉장히 커지고 장사한 IT 기업인데도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이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역시 인터파크 파장에 대해서인데 역대 해킹 피해 및 보상 사례는 어떤가 하는데 역대 해킹 피해 사례를 보면요. 일단 2008년 옥션이 가장 대규모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네. 그때가 피해자가 1,000만 명이었고 그다음 2011년에 넥슨, 네이트, KT 해가지고 계속 일어났어요. 예. 농협 같은 경우가 카드 회사가 유출이 됐었는데 카드 회사는 1,000만 명 단위가 아니라 네. 2,500만 명 이런 식으로 단위가 일어났고요. 전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KB 국민카드가 2014년에 해킹을 당했는데 네. 피해자가 5,300만 명이래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중복돼서 쌓여있는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가장 이게 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인터파크 이번에 1,030만 명까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대규모 네. 유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가 옥션이라고 했잖아요. 옥션 때는 그 기술이 조금 보안 기술이 이제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KT를 거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보안 기술도 발전했어야 되는데 또 똑같이 당했다. 네. 거의 뭐 한 10여 년이 지나도 똑같이 당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처음에 옥션 유출이 됐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맞아요. 이제 뭐 털릴 대로 다 털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뭐 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현실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네요. 뭐 주민번호가 내 겁니까? 남들 거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사실 이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거에 책임 회피가 좀 아니냐, 이 약관 변경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봤나요, 이은 학생은? 첫 번째 기사를 보니까 네. 아, 기업은 진짜 무책임하구나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당연히 기업의 잘못이고 이게 몇 년 동안 어떻게 계속될지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죄송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지 않고
회피부터 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네.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인터파크가 2달 동안 해킹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인터넷 기반의 사업이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도 더 철저해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APT 기법이라고 하는데 살금살금 젖어드는 거죠. 갑자기 비가 팍 오면은 싹 피할 텐데 네. 정말 이게 지금 비가 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게 이게 굉장히 장기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진행된 해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고서 이런 IT 기업 같은 어떤 보안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술력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 뭐 IT 기술이 뭐 이래. 우리랑 뭐 비슷하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당황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약관 변경이 논란이 되니까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만약에 소비자 반발에도 그 불구하고 시행을 했다 이랬을 때 그 법적 효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 이제 계약이라는 게 이때 지금 변경을 한 거라면 사실 이때 계약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이 다음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걸 알고서 그랬다라는 게 더 이제 분노스럽지만 네. 실제로 이 소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뒤로 이 약관에 사인하고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이 약관이 적용이 되도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좀 쓸데없지 않았나. 예, 분노만 자극하고 그러지 예. 않았나 네. 싶어요. 사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입할 때 또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거나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개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그런 쪽에 약관들이 이제 불공평한 게 많아요. 네. 가령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개선이 된 사례인데 네. 우리가 카카오에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약관에 의하면 이 사진을 카카오의 어떤 그 자회사들은 다 쓸 수가 있게 그런 약관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공정위가 이제 살펴보고 이 약관은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개입해가지고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정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개선하고 약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것인데 예은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두 번째 기사를 네.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네. 해커가 뚫으려고 한다면 어떤 사이트라도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되게 무섭네요. 네, 기억에 나는데 어떤 사이트든지 우리가 가입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커한테 뚫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거 대책 없이 이렇게 가입을 해도 되나 싶은 진짜 게 그렇네요. 네, 좀 불안해요. 네, 사실 기업들의 고객 정보 유출은 전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이란 부분이 결국엔 돈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다뤘었던 그 소비자한테 좀 유리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KT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10만 원씩 줬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가령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줬다. 네. 그다음에 집단적 소송제로 그 1,000만 명을 모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기업이 함부로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 지금은 해봤자 뭐 한 10억, 20억 내면은 그게 이제 다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보안에 100억을 쓰는 것보다는 10억, 20억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그 책임이란 부분이 기업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인터파크 해킹이 이제 북한 소행이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아까 그 상식에서 다뤘던 그 북한이 보낸 유령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게 많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네. 했을 때 북한이 계획해서 했다. 그러면 그럼 할 수 없지라고 넘어가야 되느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그 보안 체계를 마련했어야지 그 북한이라고 해서 면제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 소비자들의 반응이라 뭐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제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면제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뇌생남 이시안 쌤과 함께 취준생의 뇌를 오늘 좀 좀 더 또 센데요. 섹시하게 네, 만들어볼 그렇죠. 시간입니다. 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네. 열어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은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기업에서는 이름이나 메일 주소, 연령대와 같은 기본 정보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또 본인 인증 방법으로 휴대전화 같은 거를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요즘 많이 쓰는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쪽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그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보통의 네네. 그런 소비자나 국민들의 입장이라면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주소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인지 뭐 종로에 사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케팅이나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려하라고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 정보가 있어야 그에 대해서 맞춤으로 어떤 기획이라든지 뭐 어떤 것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먼저 그 보안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딱 보여주면 개인정보를 그렇게 된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운영하는 고객 관리 그 담당 부서 같은 것도 굉장히 부실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춰지고 기업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정말 해킹당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고객들도 그래서 있으면 어디까지요? 있어도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어차피. 그 외의 정보들은 그 외의 정보는 어떤 것이 있죠? 메일 주소, 연령대, 이름, 뭐 관심사 같은 그러니까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이제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기업의 면접 문제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답했던 거는 우리 방송의 주제와 관계된 답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의 주제. 네, 방송의 주제와 관계된 답이었던 것 네. 같고 그것을 싹 빼고 만약 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리서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곧 우리 기업에 이제 면접을 왔지만 돌아서서 안 돼가지고 돌아서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네. 그 소비자들은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느낄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디까지 공개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자꾸 엉뚱하게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공개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핀트가 좀 어긋났고요. 네. 대신 제가 그다음에 더 압박하지 않은 건 그래서 다시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좀 해가지고 이런 정도까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이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아하.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방금처럼 이제 저는 뭐 생년월일은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이대라든가 아니면 관심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의 마케팅할 때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런 건 여기까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에 대한 이유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답은 없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근거만 타당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처음에 대답했던 게 아무래도 네. 계속 그 방송 주제랑 그다음에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쌤이 이제 이유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유를 좀 더 여러 가지 좀 타당한 걸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묻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업체들의 그런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또 하나는 또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하지 않는 우리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봤거든요. 개인정보 관리는 업체도 중요한 거지만 네, 네. 개인들에게도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좀 문제로 내봤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은 거가 많을수록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적어져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인터파크 같은 거 한 20명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람이 모인 다음에 한 명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주고 싶은 거를 다 이제 리스트업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사주고 그렇게 또 20명이 모이면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데이터베이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돈을 좀 받고 약간 좀 이렇게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죠. 돈을 받잖아요 대신에. 정보 희생양. 그런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IPN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예요? 개인 주민등록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IPN. 최소화 노출을 시키는 거죠. 좋네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봤네요. 하긴 아니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IPN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네요, 선생님. 자, 우리 이현 예은 학생은 학생은 어떤가요? 저도 가입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요새는 비회원으로도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알고 있긴 한데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나를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이 가입을 안 하면 되는 거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예. 그러면 보미 언니랑 비슷하게 최소한으로 가입을 하고 아이핀을 적극 이용하는 IP를 적극 이용하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페이 학생, 불필요한 가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만 가입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사이트는 바로바로 탈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늘. 자, 태연 학생. 자신이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는지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일에 보면 각종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 메일 및 현 상황을 알려주는 메일이 많이 옵니다. 이를 무시하지 말고 그때그때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인 변경을 해야 할 것이고 또 PC방 및 공동이 쓰는 컴퓨터를 사용한 뒤에는 인터넷 기록 삭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건 괜찮은 방법이죠. 네. 다혜 학생. 회원가입을 할 때 제3자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체크를 하지 않은 편이 좋다. 일회성의 할인 쿠폰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 쿠키 삭제나 인터넷 방화벽 강화를 통해 스스로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유 학생, 불법 다운로드를 경계하고 또한 평소에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다. 불법으로 회원가입을 유인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난다.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며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비밀번호도 자주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맞아요. 자, 우리 예은 학생 친구들 의견 어때요? 저는 이 공태현 학생의 공학생. 의견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예. 요새 이게 권장사항처럼 되게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기 주민번호로 가입한 그 아이디들이 쭉 나와서 맞아요.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탈퇴할 수 있게 그런 걸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이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또 막상 하려면 되게 귀찮잖아요. 맞아요. 아이핀도 인증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양쪽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간편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노출되면 안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좀 현실적인 건 태희 학생의 그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해 주는 거. 그렇죠. 사실은 여기 이 관리를 할 때도 현실적인 비밀번호의 거네요. 문제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하는 게 비밀번호체 지금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탈퇴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 삭제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이 맞물려서 좀 태희 학생의 이런 탈퇴해주는 자세가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개콘에서 유행했던 그거 어떤 거요? 그거 기억나시죠? 어떤 겁니까? 고객님, 해피해피 서비스입니다. 아, 이거 있잖아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이거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지금 정보가 5천 몇백만 명이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해피해피 서비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피해피 서비스가 와도 끊고 말지 이게 왜 유출됐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걸 국민들이 좀 자꾸 그걸 파헤치고 이게 좀 고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기업들이 조금 더 개인정보 유출에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 어떻게 만나요, 오늘? 저도 방금 전에 이쌤이 얘기하셨는데 네. 저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실제로 막 속은 적도 있고 이러니까 네, 개인정보 속은 적 있어요? 네, 경찰서 어디로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겠다고 전화를 계속하고 그랬었죠. 전 정말인 줄 알고. 근데 갔어요, 실제로? 네, 어디 주소를 보내줘서 가는데 어우. 가는 길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나 큰일 났다고. 진짜 큰일 날 나 뻔했네. 소송당했다고 그랬더니 그걸 믿냐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위험해요. 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요. 어디서 하여튼 그런 걸 여러 번 당했었는데 네,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유출이 좀 안 되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책임과 관련해서 오늘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 예은 학생 착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장한나와 조수미가 찾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톰 크루즈, 윌 스미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방한시 항상 머무르는 콘레드 서울.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신라 호텔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리고 롯데 호텔. 이처럼 호텔은 각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 유명 스타와 정상들이 고급 호텔을 찾는 이유는 바로 시설뿐 아니라 내 집 같은 편안함과 친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텔은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을,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많이 잠을 자거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가는 곳인데요.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밥을 먹고 또 그곳에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것이 호텔이라면 호텔을 대표하는 얼굴은 바로 호텔리어입니다. 일단 호텔리어는 그 이름의 명칭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요. 호텔에서 호텔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호텔에 있는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나 고민 없이 즐겁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드라마 여주인공의 직업으로도 종종 나오는 호텔리어는 화려함과 단아함,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여대생들에게 특히 선망의 직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 성격 그리고 제 적성이나 여러 면에서 저와 가장 잘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위에 저희 부모님 혹은 선생님, 친구들도 제가 그 직업을 가졌을 때 가장 제 장점이 잘 발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면사포와 함께할 주인공도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대학교 호텔 외식 서비스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선하라고 합니다. 저는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은 웃음을 가진 여대생 김선아 씨의 취업 준비 지금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경기도의 한 커피 전문점. 이곳에서 선아 씨가 학교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방학 때 학교에서 현장 실습으로 탐앤탐스 율동공원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일을 한 곳은 탐앤탐스 안에 있는 키즈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손님을 맞이를 해서 제가 포스기로 결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나 전체적인 청소 이런 일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카페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카페에서는 마찬가지로 손님 고객 맞이 그리고 그때는 프레질이나 간단한 음료 제조를 배웠었고요.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쉬는 법이 없는 선아 씨.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틈틈이 재고 관리를 하며 매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고 있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일하는 덕에 매장 내에서도 상냥하고 부지런하다는 평판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호텔과 카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즈 카페에서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분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호텔도 이 점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점을 배웠다는 게 가장 큰 배울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다칠까 꼼꼼히 시설을 점검하는 선아 씨. 주어진 일이라면 크든 작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열심히 실습을 하는 만큼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 손님과의 만남을 대비해 영어 공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학 동안 프리토킹 수업을 들으며 연습한 결과 이제는 일상 대화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호텔 관련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2학기 9월, 10월쯤에 강남에 있는 노보텔 앰베서더에서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꾸준히 방학 동안에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프리토킹 수업을 배우고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꿈꾸던 호텔리어의 일을 실습으로 하게 됐지만 상상했던 것만큼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친절해야 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더욱더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느낀 바도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호텔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멋있는 그런 호텔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 호텔의 이면이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호텔리어 분들이 묵묵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호텔이 고객들에게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은 선아 씨에게 경력뿐 아니라 맡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가짐 또한 가지게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화려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아무래도 어려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뷔페 특성상 일단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몸이 많이 힘들었었고 외국인 고객들이 많다 보니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님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처음보다 점점 발전된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앞으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어 실력을 늘리고 체력 또한 많이 비축해 두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시작한 실습에 지쳐있을 법도 한데요. 오던 피로도 가시게 한다는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힘든 기색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총총걸음을 하며 길을 나서는 선아 씨.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네, 지금 일 끝나서 퇴근하는 중이에요. 보통 퇴근하면 다음 뭐예요? 보통 저녁에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그렇게 보내요. 오늘은 어떻게 보낼 예정이에요? 오늘은 면사포 사전 미팅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수정 좀 하고 영어 공부 좀 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취업 준비에 걱정도 많았다는 선아 씨.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을 무렵 삼촌이 추천한 면사뽀가 걱정을 덜어줬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된 계기는 저희 삼촌의 소개로 면사뽀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면사포 출연을 결심한 이후 취업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데요. 곧 있을 사전 컨설팅에 대비해 오탈자와 띄어쓰기 점검에 열심입니다. 한창 취업으로 고민 중인 것은 선아 씨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 역시 취업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의 소통 창구가 되어 힘든 시기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일단 뭐 힘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제 주위에 친한 친구들도 다 저와 같은 상황이고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털어놓을 수 있는 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서로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공유할 수 있는 점들도 많아서 힘들다고만은 말할 수 없고 또 굉장히 배우고 즐거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후 공부에 재미를 붙인 선아 씨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취업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 외국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매번 방학 때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뭐 그런 프리토킹 수업을 매번 듣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토익 점수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점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업을 후에 할 때에도 보이는 점수 이런 걸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학교에서 영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수업도 들으면서 토익 점수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닌 해외 유명 대학을 나온 호텔리어가 많아질수록 전문대생인 선아 씨의 고민은 커져만 갔습니다. 호텔리어에 관한 공부를 더 할 것인지, 바로 실전에 들어갈 것인지 선택의 갈림 속에서 갈등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고민은 졸업을 한 후에 외국에서 연수를 좀 더 받고 국내로 돌아와서 취업을 할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국내에서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외국인 고객들을 많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연수를 받고 오게 되면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한번 배우고 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손님 고객들에게 대응하기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외국에서 연수를 받고 국내로 돌아오면 국내에서 바로 취업을 한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있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선아 씨는 호텔리어를 꿈꾸는 지망생답게 꼭 그 나라의 호텔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직원들의 친절함을 눈여겨본다고 하는데요. 특히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한 경험은 지금껏 잊혀지지 않을 만큼 생생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캄보디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캄보디아 호텔이 우리나라 호텔과는 다른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캄보디아 호텔리어 분들은 영어를 물론 사용하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영어권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뭐 부탁을 했을 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려워하시지 않고 먼저 뭐 종이나 펜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영어로 적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성의를 보이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제가 아침에 조식 뷔페를 먹을 때에도 메뉴에 대해서 모르는 점을 물어볼 때도 굉장히 친절하게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 점이 그 호텔에 대한 좋은 인식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줬고 그 여행이 굉장히 좋았다고 기억에 지금도 남습니다. 경험만큼 좋은 자산이 또 있을까요? 배운 것은 직접 가서 확인하며 공부를 한다는 선아 씨. 각국의 호텔을 돌아보며 특징과 차이점 등을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것은 배우고 익히며 미래의 호텔리어로서 자신감을 키웠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도 호텔을 방문한 적이 많았는데 그 호텔과 우리나라의 호텔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관심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요.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보니까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제가 후에 어떤 호텔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 호텔의 지형적 특징이나 그 호텔을 찾아오는 고객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제가 맞추어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실습의 하나인 유명 호텔 방문. 호텔리어들의 친절함과 자상함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자신의 친절에 미소 짓는 고객들을 상상하며 꼭 호텔리어가 되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있는 그 호텔에 오는 고객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그 호텔 안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나가면서 다음에도 그 호텔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호텔리어가 되고 싶습니다. 성적과 실력, 그리고 활발하고 상냥한 성격까지 호텔리어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춘 선아 씨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단짝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친구와 함께라면 즐거움도 2배겠죠?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을 함께 보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새로운 곳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로 기쁨도 있지만 또 평소에 학교 다니면서는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기가 쉽지 않은데 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힐링도 많이 받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진한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와의 여행. 말하지 않아도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마음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이 친구랑 되게 자주 가는데요. 보통 저희가 여행 갈 때마다 저희가 사진 찍는 거 이런 게 되게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뭐 어느 날은 뭐 약간 놀러 가는 정말 즐거운 컨셉, 하나는 약간 그냥 조용히 놀고 오는 그런 컨셉? 이렇게 되게 컨셉별로 정해서 옷도 같이 맞추고 이런 걸로 되게 자주 놀러 다니는 편이에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2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힘든 취업 준비, 갑갑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잡아준 친구가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내가 과연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면 늘 미래 호텔리어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고 합니다. 먼 훗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마음을 다잡아보는 선아 씨. 네, 10년, 20년 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에서 호텔의 직원분들 그리고 뭐 고객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어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감과 그런 목표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높아지고 제 일의 인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삶도 굉장히 멋지고 당당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모습이 갖춰졌을 때 제 미래가 가장 멋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바쁜 와중에도 면사포를 위해 시간을 내준 최지연 선생님. 지원자의 부족한 서류도 꼼꼼히 컨설팅하며 합격으로 가는 길을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목표 회사가 아직 없죠? 가고 싶은 호텔은 한 3군데 정도 압축해놨어요? 압축해놨어요. 네. 3군데 있는데 지금 이 서류의 내용은 네. 어느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직 목표 회사가 없나 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표 회사가 없으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보면서 이런 걸 잘 쓰려면 목표 회사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맞는 동기, 이 회사에 A 회사를 지원한다면 내가 이 A 회사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없고요. 입사 후 포부에서도 이 A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 A 호텔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졸업 기간도 조금 남고 목표 회사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입사 지원서를 한 버전을 여러 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런데 지금 선아 씨 같은 경우는 3개의 회사가 있죠. 그러면 A 호텔, B 호텔, C 호텔이 나오죠. 그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내가 지원할 때 그 임박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내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유 있으실 때 A, B, C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지원 동기를 썼기 때문에 지원 동기 이 정도는 조금 매력을 어필하기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어떤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그쵸? 이 기업은 밝은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어느 회사나 그쵸? 밝은 그죠? 밝은 미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름만 바꿔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간 나실 때 A, B, C 버전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걸로 약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무엇인지가 안 나왔어요. 목표요? 목표.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써준다면 너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선아 씨를 처음 보고 나서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지금도 계속 웃고 있고 어떤 친구는 처음 만나는 자리도 되게 어색해해서 떨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긴장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잘 웃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 밝은 표정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호텔리어 이미지로 너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그 서류만 조금 보완을 하신다면 일단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서류가 통과해야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의 면접을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제 이름을 이렇게 칭한 이유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이런 별명으로 불리곤 했는데요. 물론 해피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주위의 흔한 별명으로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이 해피바이러스라는 별명이 제 가장 큰 자신감이자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동아리 그리고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회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정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절로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공부에도 욕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계속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장래 희망은 호텔리어인데요. 제가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 강점과 이러한 제 별명에 가장 걸맞고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텔리어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요. 처음에 인사할 때 인사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둘 중에 뭐가 안녕하십니까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면 왠지 조금 더 어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를 처음에 인사로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는데요. 조금 더 하나 얘기를 한다면 얘기할 때 얼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거나 호흡이 살짝 가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긴장해서요. 긴장해서. 그러면 필히 면접실에 들어오기 전에 심호흡을 좀 하고 들어오세요. 한 10회라도 좀 하고 오셔서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숨이 가빠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지 않고 안정된 이 자세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사포 사전 컨설팅은 인생 상담까지 함께 해줍니다.
차근차근 고민을 들은 최지연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자 고민이 해결된 듯 선아 씨의 표정이 서서히 밝아지는데요. 목표를 확실히 정하라고 얘기해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력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도 준비를 했을 때 확실한 제가 가고 싶은 호텔을 정하고 쓴 것이 아니라 호텔리어라는 그 자체로만 썼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내용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통해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선아 씨.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며 부족한 점을 하나씩 채워나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면접을 할 때 제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면접 시에 저의 태도나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면접 때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흐름에 맞는지 그리고 그 질문과 적합한 대답인지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취준생들이 잃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닌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취준생들에게 면사포가 힘이 되는 글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 나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감이 가득한 당신에게 곧 취업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용환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화학섬유의 대표적인 두 기업입니다. 네. 효성화학섬유 대 코오롱 인더스트리인데요. 네. 첫인상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효성이요. 네. 효성 보면은 네, 항상 전효성 씨가 네. 그 어디 예능 프로그램 나가도 누구나 다 효성 기업인이라고 물어보기 그 때문에 효성은 아니긴 한데. 그 효성이 아니긴 네. 한데 항상 그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누가 이득일까요, 과연? 그러게 혹시 우리 영환 학생은 뭐 없나요? 효성 이름도 많이 들어보고 그쵸? 로고도 많이 봤는데요. 네. 그냥 아는 거는 또 뭐 또 ATM기에도 그 로고가 있고 또 그 효성 더 클래스인가? 효성 수지기도 있잖아요. 아, 네, 그 외제차들 막 수입하고 이런 거에서 맞아요, 딱히 맞아요. 아, 얘네 기업은 딱 이걸로 유명한 기업이다 이런 그럴 수 느낌은 있다.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코오롱은 그러면 코오롱은 또 저의 이 추운 네. 고등학교 생활을 또 헬스티아라는 패딩 점퍼로 따뜻하게 보낸 그렇군요. 거의 노스페이스랑 양대산맥급 교복이었죠. 그렇군요. 고등학생들은. 알겠습니다. 자, 네. 백수영은요? 저는 사실 이쪽 계열사들은 조금 생소한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마라톤 경기 보면은 예. 이봉주 선수나 이제 황영주 선수가 예. 이 코오롱 이렇게 달고 뛰던 그게 생각이 기억나요. 났어요. 예, 마라톤 예. 팀이 있었던 맞아요,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고요. 예. 효성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로 좀 친숙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제가 네. 20대 초반에 오토바이 한창 좋아해가지고 많이 타고 많이 타셨어요? 통학용으로. 통학용으로. 네. 네. 근데 화학섬유 쪽은 좀 생소한 느낌이 있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학 소비가 한때 그 사양 산업이다 이런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긴 했는데요. 일단은 업계 분위기나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업계는 그냥 단순한 섬유 원단 재질로만 파악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낯선 제품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판덱스, 또 아라미드, 또 탄소 섬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섬유에 들어가는 기본 원재료를 만들었던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적용 분야가 단순한 패션 섬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 또 타이어에 들어가는 기본 재질 구조 뭐 이쪽 파트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본적인 여러분들 구직 활동할 때 굉장히 낯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산업재와 관련된 좀 기술적 특징이라든가 사업의 구조도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제가 또 이번 주 동안 봉사를 가서 경상북도 의성과 또 중앙대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면서 좀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지역별로. 확실히 이 효성그룹에 대해 들어본 친구들은 꽤 많았는데 정확히 무엇 하는 기업인지는 모르는 게 좀 많았던 반면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인더스트리보다는 너무 좀 코오롱 스포츠 쪽에 좀 편파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여긴 어딘가요? 이번 주 주제는 저기는 저희 학교에서 좀 코오롱 찍기 좋은 곳 찾아봤습니다. 효성화학섬유. 대학생들은 과연 어떤 기업에 좀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지 정영환과 함께 알아봅시다. 알아봅시다. 저는 효성그룹이요. 효성그룹이요? 예. 살짝 그룹적인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약간 효성그룹이 저희 그 세대한테는 친숙하진 않지만 코오롱이 더 친숙하죠. 왜냐면 코오롱이 뭐 옷도 막 히트가 잘 되고 그렇게 막 히트 잘 돼서 저희 유명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 효성이 저희 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꼽힌 만큼 그런 능력도 많이 갖추고 회사 회사 자체가 되게 잘 돌아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빈수레가 시끄럽다 코오롱 홍보도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효성 쪽이 더 이렇게 막 좋지 않으니까 주식하기 약간 좀 시끄럽지 않나요? 시끄럽네요. 또 대기업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성그룹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코오롱에 취직하고 싶어요. 코오롱? 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효성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제 나이대 다른 친구들을 봐도 아무래도 효성보다는 코오롱이 더 인지도가 확실히 높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코오롱 상가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이 문과 여대생들이 주로 뭐 이런 산업재에 대한 관심이 좀 아무래도 인지도도 높고 홍보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도 기업 자체에서 내부에 힘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코오롱이 더 취업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효성이 규모는 큰 기업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효성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고 딱히 생각나는 브랜드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여학생들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맞아요. 저에게도 약간 있어서 송중기 나쁜 효과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있지요. 무시하기 힘들죠. 그럼요. 저는 코오롱. 코오롱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과거 저희가 학생 시절 때 노스페이스가 유행하기 전에 헤스티아라는 패딩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코오롱 헤스티아.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코오롱이 더 귀에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더 유명해서 더 취업하면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네, 선호도에 맞게 결과가 좀 확연히 차이가 나긴 났는데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효성 대 코오롱. 짜자잔. 네, 코오롱이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생각보다는 효성 쪽도 많은 표를 받은 게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익숙함 때문에 코오롱 쪽으로 몰리다가 이제 좀 효성이 그래도 업계 최고다, 대기업이다 하니까 여기에 좀 표를 찍는 남자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업계 1위의 효성보다는 오히려 코오롱을 좀 더 많이 찍은 그런 이유가 좀 뭘까요? 아무래도 일단 섬유화학 분야가 대학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옷으로서 직접 접해본 코오롱 스포츠 또 요즘에 송중기 씨가 선전에 또 어마어마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케팅의 영향이 좀 더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언뜻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코오롱 패딩보다 따뜻한 남자 강백수입니다. 그럼 효성 패딩은 없나요, 혹시? 효성 패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군요. 효성 오토바이보다 다이나믹한 남자? 네, 그렇죠.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효성화학 섬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화학 섬유. 아, 저 이렇게 대단한 기업인지 몰랐어요. 왜요? 이걸 알았으면은 효성하면은 바로 우와 했을 텐데. 어떤 겁니까? 효성하면은요. 네. 스판덱스를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기업입니다. 아, 정말요? 네, 스판덱스 알죠? 그 그럼요. 탄력성의 대명사죠. 맞아요. 그 래시가드를 이제 스판덱스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판덱스 효성이 없었으면은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든가 슈퍼맨은 뭘 입고 다녔을까요? 근데 그 나라에서 잘 입었겠죠? 그 나라 회사에서. 그 사람들도 다 스판덱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스파이더맨이 입고 있는 그 의상도 아마 효성의 섬유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네,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스판이라는 걸 자체를 효성이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 예.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제 효성화학섬유가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스판덱스는 이제 섬유 재질에서는 반도체처럼 쓰이고 있다. 아주 그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재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고무실보다 한 3배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고요. 원래 길이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수영복, 스타킹, 또 여성 속옷에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화학회사 중에 전 세계 최고 회사를 꼽으라고 하면 항상 듀폰을 뽑고요. 듀폰이 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효성이 또 앞질러서 지금 시장 점유 1등을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유 그 효성 그룹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 사업 부분을 보면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그다음에 산업자재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지금 아우르고 있습니다. 주 산업 분야는 매출 구성을 보면 무역이 한 17% 정도, 한 중공업이 약 한 20%, 산업자재가 20% 이상, 그다음 섬유도 한 2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넓은 사업 영역을 우리가 좀 커버하고 있어요. 매출을 보면 13년도 매출이 한 12조 5천억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이 한 4,800억 정도. 그리고 15년도에 매출이 한 12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9,500억이었으니까 최근 굉장히 성장세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이 아주 잘하는 게 타이어 코어 분야에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 코어라고 하면 뭐냐면 타이어 코드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무를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이어는 굉장히 내구성, 신뢰성 지표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기본 구조에 타이어 코드라는 그 제품 부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라는 상품을 만들 때 들어갈 수 있는 주 재료를 또 효성이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만나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중요성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효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네, 원천 기술을 확보하라. 스판덱스뿐만 아니라요. 이제 미래신 소재들, 그러니까 탄소 섬유라든가 아니면 뭐 폴리케톤 같은 그런 기술 개발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사실 기술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인 건데 이렇게 효성이 좀 내실 있는 그런 기업을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 지금 벌어지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향후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가 있었겠죠. 비전.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스판덱스 분야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듀폰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효성이 한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92년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세계에서 4번째로 그리고 또 국내에선 최초로 자체 개발을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지속을 해서 2010년 이후에는 세계 시장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듀폰은 또 이쪽 부분에서 오히려 사업을 철수할 만큼이나 해당 분야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그 산업 소재의 기술 변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섬유 재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자동차라든가 또 IT 필드에서도 주 재료로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 섬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어 코드 분야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 아라미드인데 이 아라미드 재질도 나중에는 탄소 섬유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 탄소 섬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비전은 이 탄소 섬유 필드 여기는 이제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보면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잖아요. 그 연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으니까 강철을 조합해가지고 차를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제는 탄소 섬유 같은 재질, 강도는 뭐 철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섬유 재질이라는 것을 자동차 필드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의 향후 좀 비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더 큰 기업으로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오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수영. 저는요, 이 코오롱이라는 이 그룹의 이름이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코오롱 하면 나일론이래요. 나일론? 네, 어르신들이 나일론을 뭐라고 발음하시죠? 나일론. 나일롱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나일롱이에요. 네, 코오롱이 그렇대요. 그래서 5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일론을 생산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르신들의 이 맹목적인 이 나일론 사랑을 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이 나일론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나일론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혹시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어떤 기업인가요? 그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57년도에 한국 나일론 주식회사로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7년도에 주식회사 코오롱으로 상호가 변경이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사업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업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산업 자재군, 이건 자동차 소재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화학 소재군, 이거는 아주 다양한 또 종합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전자재료 파트, 여기는 이제 향후 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코오롱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패션군, 그리고 의류 소재 파트, 이렇게 총 5가지 사업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매출을 보면 13년도 매출이 한 5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엔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2,800억 정도니까 더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코오롱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코오롱도 효성처럼 기술 개발이 중요할 텐데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아라미드 파트, 이 아라미드라는 재질은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철보다 한 5배 정도는 강하고 불에 타지 않고요. 그다음에 금속보다는 가볍고. 근데 이제 당연히 가격이 좀 비쌀 거예요. 그래서 철보다 가격이 한 5배 정도로 아직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아라미드 시장의 규모가 현재가 2조 원 정도 시장 규모인데 2020년 정도 되면 5조 원대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코오롱이 전체 아라미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세계 3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테러라든가 안정성 관련된 부분들의 사회적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소재이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좀 그런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코오롱 생각하면 단순히 지금 내가 입는 옷을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소비자로 기업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대졸공채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항상 좀 내가 느끼는 그런 친숙함보다는 그 기업의 좀 규모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오늘 영환 학생이 조사해 온 것에서 이제 코오롱이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오롱 스포츠입니다. 역시 브랜드죠. 네, 지금 올림픽 투수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코오롱 패션 사업에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2006년도에 이제 베이징에 처음으로 코오롱 스포츠가 오픈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마 이것도 송중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사실 오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투자에 좀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패션업에서 2가지 큰 트렌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스파고요. 스파 브랜드고, 두 번째가 이제 아웃도어입니다. 그래서 아웃도어가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예전 같은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보고 좀 나아지고 있는 건 결국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웃도어 패션 시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니까 14년도 중국의 아웃도어 용품의 시장 규모가 약 한 3조 한 4천억 정도인데 이게 전년 대비 한 11%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단순히 그냥 패션을 그냥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으로 또 이제 등산이라든가 캠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도 덩달아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오롱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10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중국 매출이 한 63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한 202개 정도의 매장을 올해 내 연내로 230개를 확대 적용시킨다고 하니까요. 뭐 송중기라든가 이런 좋은 모델들을 써서 마케팅 결과를 좀 우리가 잘 만들어내면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코오롱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아라미드 같은 타이어에 들어가는 재질도 만들고 또 이제 정말 여러분들 사 입는 패션 산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가
차이가 좀 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저는 요새 그 부쩍 관심이 생기게 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하여대 그 학위에서 막 주는 그런 걸로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코오롱 스포츠 아니 효성그룹 둘 다 뭐 대기업이긴 한데 그 대기업인 그룹에서 그런 이렇게 뽑는 거에서 뭐 얼마나 투명한가. 뭐 이사나 저 친구 아까부터 친구분들 예리한 질문들을 얘기를 많이 그 사람만을 보고 뽑는 점 그런 게 얼마나 투명한가에 대해서 취직 채용이나 취직 면에서 섬유화학 회사인데 문과랑 이과 취직 비율이 얼마나 확연히 차이 나는지가 좀 궁금해요. 문과는 대부분 영업직군으로 많이 뽑는데 문과가 그럼 영업직 말고 다른 직군으로 뽑힐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 네. 제가 취업을 이렇게 좀 정보를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은 상경계를 주로 뽑는다고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인문대 계열 전공생인데 제가 만약에 상경계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그게 상경계로 취업 선발하는 데 있어서 복수 전공과 아니면 그 경영학만 정말 주 전공으로 한 학생과 차별점이 얼만큼 두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또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좀 뾰족한 질문으로 시작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좀 기대할 어떻게 보면 거야, 예민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네네.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채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요즘 뭐 이화여대처럼 학위 수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런 채용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믿고 투명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이 대기업 채용의 투명성에 대한 좀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수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일수록 투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들 중에 임원 자녀인데도 면접장 가서 떨어진 친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소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임원 자녀라고 하면 뭐 당연히 붙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작은 기업으로 갈수록 좀 오너의 어떤 뭐 입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야 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채용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하면 공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조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정자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변수에 빠지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에 더 한 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또 공대 중에서 신소재공학부 막 이런 그렇죠. 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그 친구들의 전망이 정말 좋아지는 게 보이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인문대학생으로서는 마음 한쪽이 좀 쑤셔지더라고요. 뭐 특히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기술이나 또 섬유화학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프로모션을 하거나 이런 대중들한테 알려주는 게 사실 중요하지는 많이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문과생들이 영업직군이나 아니면 다른 직군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문과생은 얼마나 뽑는지 그거에 대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라미드를 내가 만약에 판매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유통업체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효성이라고 하면 뭐 컨티넨탈, 미쉐린 이렇게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에 이 원재료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그 제품의 가격이라든가 기술적 특징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디자인 특징만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효성 공채를 보니까 무역 직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 이제 영업 직군인데 거기 나와 있는 주요 전공이 금속, 재료, 화학, 화공, 전기, 그리고 상경, 어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은 이제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늘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랜드라든가 CJ,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기업들은요. 모든 대한민국 문과가 자소서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효성이라든가 코오롱도 뭐 남자 공대생만 뽑겠습니까? 뭐 회사가 아니라 군대예요. 똑같아요. 여성 채용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은 적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경쟁률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이런 기업들은 여성 문과생들을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근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열려져 있거든요. 물론 채용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업의 특징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제발 본인을 좀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아라미드 관련돼서 뭘 하겠어요. 다들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평준화될 수 있겠죠. 거기서 보는 건 해외 영업이라는 걸 진행할 수 있는 관점. 물론 내가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면접장에서 표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서 스코프를 넓히는, 타겟을 넓히는 이런 작업이 취준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은 이 질문에 덧붙여서 아까 뭐 문 같은 경우에는 좀 상경, 어문계가 귀에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 계열 전공생을 우선적으로 뽑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늘 하는 게 복수 전공, 이중 전공 이런 거를 다전공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기업에서 이 학생이 복수 전공생이냐 아니면 오로지 상경파 이런 거를 좀 기업에서 나눠서 평가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다. 그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죠. 입학할 때 경영학과가 커트라인이 높아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인문학도는 그거보다 좀 낮죠.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경영은 아닌데 이걸 해서 복수 전공을 했으니까 나는 그럼 경영인가? 진정한 경영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면접 보다가 1학년, 2학년 때 들었던 과목들을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전공이 뭔지 좀 탄로가 나요. 근데 또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안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뭐 경영을 주로 이제 복수 전공을 경영 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얘는 경영을 했으니까 경영으로 많이 알 것이다. 얘는 복수 전공을 했으니까 경영을 좀 덜 모르겠네. 이런 관점은 본인들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통해서 검증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지금 몇몇 학교들은요. 이 이력서를 띌 때, 증명서를 띌 때 아예 복수 전공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복수 전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나중에 또 면접장 가서 그런 식으로 적었는데 나 뭐 이력들을 보니까 또 이 친구가 원칙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법상 입학할 때 전공을 메인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바꾸는 걸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진짜 이게 다른 기업들 그런 걸 통틀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현실적인 취업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수연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오늘은 약간 촉이 옵니다. 네. 왜냐면은 어떤 거죠?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한테 좀 생소한 분야가 좀 괜찮았어요. 네, 그렇죠. 네,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년 대졸 사원급으로 봤을 때 한 3,800 정도고요. 코오롱이 한 3,230 정도니까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아주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할 때 경력 시장에서의 몸값이 희소 가치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실제로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군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뭐 이렇게 여러 직군들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제 설비 직군에서 경력직 채용만 있었는데 또 코오롱의 다양한 계열사들에서는 채용이 있었고요. 하반기 때 채용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이제 카더라 알아봐야겠죠, 백수영? 네. 먼저 이제 두 기업을 아우르는 그런 카더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떡합니까? 섬유업계 입사를 위해서는 고분자 수강 이력이 필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아까 그 폴리머 재질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섬유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봐도 섬유 고분자 이쪽이 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대생들 중에 이 폴리머 쪽으로 수업을 많이 듣는 친구들은 지금 뭐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분자 공학 관련된 그 과가 없어진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화학이라든가 화공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거 폴리머 안 들었으니까 그럼 난 못 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나일론 재질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IT 전자 재료에 들어갈 수 있는 재질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든가 재료 관련돼서 수강 이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효성은 공학 전공자를 우대한다. 카더라!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저거는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우리나라 뭐 모든 기업들이 공대생들을 우대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이제 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아직도 제조업이고 제조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배웠던 친구들이 취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성 입장에서도 다른 기업들 대비 그러니까 문과체형을 보면 뭐 CJ 제일제당이라고 하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나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이어에 들어가는 기본 재질이나 이런 소재들은 유통망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제조 본연의 경쟁력, 제품 관련된 경쟁력의 핵심이고 사실 그게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 제조, 생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전공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공계만 뽑는 기업은 없으니까 틈새를 노리기 위한 노력도 문과들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성 화학섬유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제가 처음에 녹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효성 들어는 봤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효성에 대해서 듣고 봤는데 되게 우리나라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뭐 능력도 뛰어나고 기술적인 면에서. 근데 이런 기업이 너무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파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불꽃 뭐 이런 해서 뭐 나는 불꽃이다 이러는 기업 마케팅 아니면은 뭐 기업 PR 이런 게 방송이나 광고 영상을 통해서 되게 대학생들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처럼 또 효성도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더욱더 국민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 크게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살짝 효성 쪽에 이런 전망성을 보고 효성 쪽이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수형은 저는 코오롱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왜요? 그 어쨌거나 두 기업 다 이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내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코오롱 이제 스포츠 또 의류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 진출도 이제 막 이제 흑자를 거두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전망이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신소재와 스포츠 의류의 이 콜라보도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코오롱 쪽으로 한번 의견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이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타이어 관련된 산업도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미세먼지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사실 거기서 또 상당 부분이 타이어, 마모되는 타이어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 관련된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를 압을 꼭 넣을 필요가 없이 구조만으로 타이어를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금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있고 그 힘을 분산시켜가지고 타이어를 돌려요. 그러다 보면 효율이 떨어져요. 로스, 주변으로 빠진 에너지가 많아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인휠이라고 얘기하는데 타이어 안에 그냥 각기 모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또 타이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야 타이어 이런 건 그냥 뭐 아주 그냥 고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볼품없는 레드오션 아니야?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 취준생이라고 하면 관심이 없던 산업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좀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포탈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뉴스들은 이런 뉴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보면서 깊이 있는 산업의 지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취준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내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